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함께 국무회의 주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방송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의결되면서 이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한 부분을 저희가 쭉 지켜봤는데요. 이 내용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방송 4법이 법의 이름은 아닌 것 같고 법이 4개라는 거죠. 예. 저 4법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가 시점이 언제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첫 번째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인가 이게 아마 국회 통과된 것이 제 기억에는 저번 달 26일, 7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뒤부터 하루 정도 사이로 이제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왔기 때문에 최종 통과된 게 3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저걸 묶어서 제2요구했다는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26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그 26일 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휴가 기간 중에 재가할 수도 있을 수 있죠. 15일 이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재가를 하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4개의 법 자체가 사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개선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불가피하게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통령이 어제부터 또 휴가를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휴가 기간에 이게 전자결제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근데 뭐 어떤 형태로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보다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에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누구보다 여당에서 많이 강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반대를 하고 싶고 또 다른 어떠한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당에서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민주당의 책임으로 이런 법안들이라든지 어떤 법안 처리의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좀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방통위의 그 운영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 것과 더불어서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고 이사 추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시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학계, 또 다른 뭐 어떤 직능 단체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해서 폭넓게 어떤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독립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부정하면서 결국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의 영향력 안에 공영방송을 두겠다 이 목적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짧게 예. 될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통신회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2명이면 회의를 개의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2인 체제로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4명이 개의 요건을 하게 되면요. 야당이 1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회의 자체를 못 열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냥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거는 반대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주주 개선 관련돼서 이사를 대폭 늘리겠다. 이 부분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면 좋은데 실제 늘려서 배당되는 이사 추천권 그 직역을 보면 저희가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그 세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직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회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추천하고요. 대통령이 몇 명을 추천하게 한 이유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의제를 존중하는 거예요. 방송의 독립성을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고 편집권이라는 것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측으로부터 독립 또는 사회 제편향된 세력부터 독립이 이게 방송의 독립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담보하는 방법은 정권 개정, 이 민주투표위에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이 몇 명 추천하고 국민이 간접적으로 추천권 행사하는 겁니다. 국회가 몇 명 추천하고 이것도 국민이 간접적으로 추천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인 국민 추천권을 보장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여태까지 민주당에서도 이걸 인정해 오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좀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를 대체할 만한
좀 더 공정성 있고 독립성 있는 방법이 있을 때까지는 이걸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각 법안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짚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제2요구안을 의결하게 됐고 또 당장 어제 국회 상황만 봤을 때도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강행되면서 또 이 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신지요? 뭐 일단은 민생 법안 처리도 중요하고 사실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안들 중에 물론 쟁점 법안도 있었지만 민생 법안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법안들 중에는 뭐 한우 농가 지원법 이런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법안들도 사실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발의했다, 민주당이 통과시켰다 이런 이유로 싸잡아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런 국면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와서 뭔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여당의 제안의 어떤 진정성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는 적절치 않죠. 어떻게 보면 다 세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고 누구보다 국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실상 생산성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지금 제대로 통과시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여야의 뭐 어떤 공통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총선 기간에 나왔던 비슷한 제안들 이런 거는 충분히 협의점을 찾아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에 어떤 선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어떤 막겠다라는 여당 차원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어야만 이 논의가 조금 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민생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명확치는 않아요. 다 민생과 관련된 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국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민생 법안이라고 일단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 탄핵, 이거 민생과 관련 없잖아요. 그다음 방통위원회의 여러 가지 뭐 무력화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지만 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이것도 민생 법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거, 뭐 대통령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특검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매일 똑같은 법안으로 보여져요. 특검, 탄핵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의 운영된 거와 관련된 법안들은 일단 민생 법안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관련된 것들.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이것도 여야가 상당히 그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가 어느 정도 좁혀진 것 같아요. 일단 야당이 좀 양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금 지원을 통해서 선구제 후조치 이게 아니고 일단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임대를 우선시켜 드리자 이런 식으로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하자라는 곳에 어느 정도 야당도 협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칩스법 이것도 지금 뭐 세액공제를 연장하자 이것도 이제 시급하잖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폐기물을 어떻게 좀 묻을 곳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 부분들은 예를 들면 탄핵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 보고 그다음에 유사한 것들을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국회가 생산적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재의결 절차에 오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본인이 네.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 반대 이유를 밝힌 것 등을 참조한다 그러면 그런 중재안이 또 여야가 그 중재안에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조금씩 물러선다 그러면 국가기관의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법안들은 처리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 주식시장 또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휴가에서 복귀해라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대통령실에 또 뭐 아니란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지난 있었던 발언들을 예를 들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좀 휴가에서 복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휴가를 반납한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 방역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 점검, 그다음에 폭염 대책뿐만 아니라 어떤 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민생
경제가 조금 위태롭다 아니면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런 동향들을 점검하고 폭염 대책을 직접 이렇게 좀 진도 지휘하기 위해서 휴가를 아예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우리 코너 앞에서도 사실은 이 경제 문제를 다루기도 했었고 언론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충격들에 대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정책의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중이시라는 것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그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게 하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2일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폭락이 시작됐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대할 때 계속해서 뭐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흐름과는 좀 정반대되는 예측을 내놓기도 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좀 국민들께서 고물가에도 신음하고 계셨고 민생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좀 무너져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악재까지 겹쳤다면 저 같으면 대통령께서 좀 휴가지에서 복귀해서 직접 이 현장을 좀 살펴보고 그 간부들과 같이 이렇게 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도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대응책들을 논의하고 있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긴급 거시경제 이제 금융 현안 간담회죠. 소위 저희가 말하는 F4 관련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쪽에서의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약간 미국 증시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고용 시장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위축의 정도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국민의힘과 그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서 물론 뭐 위메 이 플랫폼 관련돼서 당정 회의였지만 저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거시경제 지표 중에 환율 그 금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화 관련돼서는 유선상 지휘를 내리고 보고받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휴가를 반납하고 오는 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갔다 오신 적 있잖아요. 반납하고. 그래서 그때도 이거 쇼 아니냐, 이거 속임수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휴가라는 것은 실제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변경돼서 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됐든 대통령 휴가 관련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뭐 각종 현안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힐 자리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형식이나 시기는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이런 국정 브리핑 형식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좀 나오면서 추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어떤 소통을 시도하실 때마다 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너무 이제 장시간 늘어놓는 형태였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의료개혁 관련한 어떤 대국민 담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나의 정책이 옳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일방적인 돌림노래 같은 그 대국민 담화를 반복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이외에도 뭐 어떤 국민들 대상으로 석유 시추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셨지만 사실은 많이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할 건인가 이런 질타도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통 방식을 볼 때 저는 뭐 국정 브리핑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소통 방식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대통령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대통령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던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 브리핑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답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물가, 민생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낙관적인 이 정부 정책만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계신다면 저는 소통 방식에 대전환이 있지 않는 한 국정 브리핑을 뭐 20번을 하든 30번을 하든 그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소통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글쎄요, 뭐 소통 방식이 늘 일상적인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사안별로 이제 대통령께 궁색한 그 어떤 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차기 대권으로 어떤 정치적 판이 바뀌거든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지율로다가는 거기에 껴서 정책을 국정 동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대국민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중히 다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개혁 과제를 어떻게 선정할지입니다. 지금 국정 과제로 개혁 과제가 선정돼 있지만 사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게 구별하면 지금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혁 과제에 협조가 되는 이런 정치 세력과 같이 한번 이 국정을 펼쳐보자라는 식의 전국 구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곧 될 뿐 이렇게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정리를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지 지금 각 정당은 사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면 이 경색 국면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툴을 만들고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각 당대표들과 협의하는 이런 식의 협의체를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주요 이제 당직 인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관심이 갔던 게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신임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인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박수로 일단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습니다. 뭐 친윤계가 반발을 했기 때문에 투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만장일치 박수로 이제 추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싸움에서 저는 승리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선제압에서 좀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미 그동안 반발이라든지 친윤계 쪽의 의견은 뭐 익명이든 실명이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일단락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임명을 함에 있어서 공개적인 반발이 이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찬을 하셨을 때 비공개로 만났을 때 당직 인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에게 어느 정도 자유권을 좀 일임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되면서 친윤계 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발을 할 동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 왜냐하면 이 정책위 의장 자리는 사실은 어떤 표면적인 껍데기에 불과했고 당직 인선을 둘러싼 친윤계와 친한계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갈등의 어떤 표면적인 이유보다 속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 준 게 저는 굉장히 이 갈등을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도부 자체가 이제 과반이 친한계가 되느냐 과반이 친윤계가 되느냐 이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이 과반을 이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 지도 체제 안에서의 흔들림 예를 들면 이제 과거 이준석 대표의 사례처럼 이 지도 체제에서 수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대표직이 위협받을 그런 1차적인 위험 요인은 제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한동훈 친정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같이 전당대회를 치렀던 윤상현 의원이 이번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과의 좀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사실 뭐 앞서 뭐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렇고 전략부총장도 그렇고 이제 친한계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여당과 그 여당이라는 특성을 살리자 이런 취지의 윤상현 의원의 얘기였던 거죠. 좀 저는 뭐 농익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정책위 의장이죠. 당정협의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해보고 부족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한동훈 대표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을 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친정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안별로 이제 이슈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그때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어느 분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계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반환으로 이제 네이밍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친윤과 친한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선택하는 당의 발전을 위한 당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선택들이 그 안에서 이 구성원들이 그걸 평가할 때 이것이 옳지 않다고 평가하게 되면 그때 갈등이 이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할지 아니면 본인의 또 다른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수행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갈등 양상은 발현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60%를 넘는 지지율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원하는 분을 원하는 자리에 넣는 게 맞습니다. 정책 의장에 약간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의원총회 추인이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한동훈 대표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런 비판은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당내 사실상 이제 첫 행보로 중진 의원들과 지금 연이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일단 경청하는 자세죠. 그런데 중진들과 지금 모임이라는 것은 저는 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저렇게 만나면서 의원들께 스킨십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선택을 앞으로 존중하도록 설득해 나가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죠. 당내 문제는 탑다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정책의장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미팅을 요청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 얘기 중에 일부가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탑다운 방식을 기대했을 수 있죠. 내가 정책의장을 바꾸고자 하는데 대통령이 신임하는 분을 바꾼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뭐 소위 말하는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고 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의원들 다 만나봐야죠. 만나보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기조가 어떤 걸 설명하고 이건 의원총회 설명하는 거 다르거든요. 자, 그런 행보는 좋은데 문제는 중진들 만나서 지금은 그냥 형식적인 미팅으로 보이고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때는 중진들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이런 모임의 의미는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취지의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 또 언론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건 불법 사찰이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또 단순 가입자 조회다, 악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게 사실은 원래 원칙대로라면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7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 부분을 통지를 한 것 자체가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유예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가능하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시기도 그렇고 어떤 규모도 그렇습니다. 뭐 의원이라든지 기자뿐만 아니라 기자의 친척 또는 기자의 가족 이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인들까지 어떤 통신 조회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서 이게 검찰에서 어떤 규모로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대상들을 선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이제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 이 정도의 이제 항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언론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규모의 대규모로 조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결국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좀 불법적인 사찰 성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의견 여쭙죠. 저거는 정치권이 전체가 다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법을 작년도 말에 만들었어요. 저 조항을 추가했거든요. 근데 6개월, 최장 6개월 동안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왜 6개월 동안 유예했냐라고 말하면 어쩌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정치권이 이 말이 엇갈리면 안 돼요. 공수처가 했을 때도 230명을 다 조회했어요. 거기에 국민의힘은 105명 전체 의원 중에 80명을 조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 공수처는 입건 상태도 아니었어요. 내사 상태였어요. 지금 입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 거 훨씬 더 중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거만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전 거는 또 비판했다가 지금 비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런 그 불법 조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좀 조회 남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입법을 본인들이 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법 안 하고 나서 서로 간에 정치 공방만 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내 편 들고 한쪽은 저 공격하고 다음 정권이 들면 한쪽은 또 내 편 들고 이러니까 바꾸질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그럼 바꾸라는 거예요. 30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